살이 안 찌면 당뇨 걱정이 없다. 마른 사람은 혈당이 잘 오르지 않는다. 혈당이 높으면 무조건 덜 먹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오해 오늘 확실히 뒤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살이 찐 적도 없고 식사량도 적은 편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공복 혈당은 당뇨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식후 혈당도 크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엄청 억울해 하셨어요. 본인은 살도 안 쪘고 잘 많이 먹지도 않는데 혈당이 왜 이렇게 오른 거냐 반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른 당뇨는 단순히 살을 빼거나 적게 먹는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당뇨에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운동을 어느 타이밍에 얼마만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마른 당뇨는 혈당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살은 안 쪘는데 오히려 이제 날씬하기까지 하는데 이제 혈당만 계속 오르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검진 후에 이런 결과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폐경기 이후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50대 한 중반 이후에 이런 결과를 많이 봤고요. 키는 보통 한 158 전후로 되는데 몸무게도 이제 51kg니까 날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비만도 지수를 보면은 한 20.4밖에 안 돼서 정상 범위이기도 하고 정상에서도 오히려 낮은 정상이라서 상당히 날씬한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은 공복 혈당이 108로 당뇨 전 단계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도 애매하게 5.9로 정상이 아니고 당뇨도 아닌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수치들이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조금씩 올라가면서 당뇨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날씬한 당뇨 또는 마른 당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당뇨는 살이 찌고 뚱뚱해야지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긴다고 하는데, 날씬한데도 이제 당뇨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좀 일반 당뇨하고 다르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에서 이렇게 날씬한데 이제 당뇨 기준, 정상 혈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식후 2시간. 식후 2시간은 이제 건강검진을 공복에 하니까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이 되고, 아마도 이분은 이제 식후 2시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140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200 이상인 경우도 왕왕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당뇨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당뇨 전 단계 내지는 당뇨로 진단될 수 있는데, 이게 날씬한데 살이 안 쪘는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중요한 진짜 시험에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날씬하면서 이제 당뇨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꼭 체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살이 문제가 아니라, 체중이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근육하고 호르몬의 문제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보다는 이제 근육이 문제고, 그 마른 여성들은 혈당을 저장해주는 창고 역할을 하는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폐경이 되니까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몸무게라도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근육이 문제고 에스트로겐이 문제인데, 그냥 덜 먹기만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뚱뚱한 당뇨인 경우에는 덜 먹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요거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 먼저 빠지고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더 작아지니까 오히려 덜 먹으면은 혈당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창고, 공장하고 창고로 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헷갈리기도 하는데,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쉬우니까 잘 들어보시면요. 열쇠를, 이제 공장은 공장인데 그 열쇠를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췌장 아시죠? 위하고 십이지장 사이에 있는 그 인슐린을 분비하고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만드는 그 공장이 바로 췌장이라는 거. 그리고 이 열쇠는 이제 인슐린이고, 이게 세포의 문을 열어가지고 포도당을 넣어주는 그 열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포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거든요. 예, 그 문,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 수용체다.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는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창고는 이제 포도당을 혈당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근육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외에도 뭐 간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열쇠를 만들고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만들어서 근육이라는 창고에 문을 열기 위해서 자물쇠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은 쉽게 오늘 내용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이제 자물쇠에 그 바르는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윤활유 역할이 떨어지니까 그 열쇠 인슐린이 자물쇠를 열 때 이게 뻑뻑해가지고 잘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열리니까 포도당이 혈당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폐경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자물쇠를 부드럽게 잘 유지해 줬는데 폐경 후에는 이제 윤활유가 끊기니까 자물쇠가 이게 뻑뻑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그럼 문을 잘 열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이제 보상 작용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공장 역할을 하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쇠를 더 많이 찍어내게 되고 그러면 초기에는 혈당이 정상이지만 인슐린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잖아요. 또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도 문이 잘 안 열리게 되죠. 그러면은 혈당이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잘 되시죠? 예,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댓글로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근육은 혈당을 쌓아두는 가장 큰 창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근육도 30대에 피크를 찍었다가 그 뒤로는 이제 점점점 혈당이 근육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40대에는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아주 큰데 50대 중후반 60대가 되면 이 창고 자체가 줄어들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근육은 1년에 거의 1% 정도, 10%, 그러니까 1년에 8%니까 대략 1년에 1%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점 창고가 줄어들게 돼가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장되지 못한 나머지는 혈당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육량, 창고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창고를 미리미리 비워두셔야 돼요. 근데 식사를 하고 나서 근육에 포도당을 꽉 채워서 저장을 했으면은 다음 식사 때는 그 식사를 먹어서 채울 수 있는 만큼 창고를 좀 비워놔야 되는데 이 창고를 안 비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고도 작은데 그 창고마저도 비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고 비우기는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해서 특히 이제 근육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비우기 위해서는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은 에너지를 안 쓰고 포도당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꽉 차 있게 되는데 식사 후에는 충분히 활동을 해가지고 식후 걷기라든가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그 창고를 좀 비워놔야지 다음 식사 때 거기에 또 들어가게 돼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꽉꽉 채워놓고 근육의 창고는 가득 채워놓고 활동량이 적으면서 자꾸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먹었으면은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을 해서 창고를 꼭 비워두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마른 사람은 공장, 췌장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량도 작은 것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작아서 인슐린이 나오는 양이 적을 수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공장 췌장도 크고 인슐린 열쇠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마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체가 작아가지고 인슐린 열쇠 자체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혈당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에서 보면은 체질량 지수가 22, 마른 여성도 상당수가 뱃살도 없고 지방간도 없는데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로 진행하고 이게 이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고 심지어 이제 저항성도 섞여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씬하고 췌장이 작아서 혈당이 오르는 것은 유전자 탓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조상이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췌장이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지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런 환경에 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절대적인 식사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뭐 고조선, 뭐 신석기, 구석기까지 가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못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동아시아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못 먹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인슐린을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어차피 굶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췌장을 키워가지고 인슐린을 만들게 그렇게 진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이 잘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조상 탓인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부지런해가지고 이제 육체적인 활동,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인슐린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근육에서 많이 포도당을 쓰고 창고를 많이 비워두니까 췌장이 굳이 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도종되지 않은 거친 탄수화물들을 먹으니까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췌장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췌장만 키웠다가 그 불필요한 장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적으로 적응이 된 그런 형태가 현재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비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날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기준으로 한다면은 비만율이 거의 10%대까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뚱뚱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이 선진국으로 바뀌면서 평균 수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85세까지 평균 수명이 살잖아요. 그래서 90세 이상 사는 분도 있고, 그리고 100세 이상 사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쓰던 췌장 사용 기간이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작은 췌장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인슐린 수치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 같은 경우는 췌장 사이즈도 크고 인슐린 분비가 이제 30%까지 올라가게 돼서 날씬한 당뇨가 없고 비만한 사람이 많죠. 그리고 혈당도 잘 안 올라가고 오히려 한국 사람이 당뇨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제 진화적인 환경의 변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은 날씬해도 이제 속은 이제 기름이 잔뜩 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주로 폐경 전에는 그 하체, 허벅지나 이제 엉덩이 쪽에 피하 지방이 생기는데 폐경 후에는 간과 근육에도 지방이 끼게 되고 심지어 이게 내장 지방이 췌장까지 끼게 돼서 이제 지방 췌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췌장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안 그래도 작은데 지방 췌장이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인슐린 분비량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체중만 볼 게 아니라 허리 둘레도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근데 제가 보면은 허리 둘레가 좀 높으신 분도 있지만은 허리 둘레가 정상이어도 지방간하고 내장 지방이 높은 분들이 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도 한번 참고지만 그 내장 지방을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경 후에서 이제 몸에 벌어지는 일이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인슐린 저항성 증가하고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이 올라가고 또 콜레스테롤도 빠르게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보다 더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경 후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력이 센 사람은 혈당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연구 2623명을 4년간 추적을 해보니까 운동을 해서 정상으로 회복하는 분들이 이렇게 598명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이 정도고요. 그 상태로 유지하는 분들이 1646명입니다. 그래서 특히 악력이 센다는 얘기는 근력이 센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정상 혈당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에, 날씬한 경우에는 근력을 올려주는 근육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이 돼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생긴 게 원인이니까, 그러면 호르몬 치료하면 되겠네. 합성 호르몬 먹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네. 그렇게 또 1차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호르몬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먹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물론 다른 갱년기 증상을 개선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호르몬 치료하면은 당뇨 발생률이 3.5%고 가짜 약을 하시는 분은 4.2%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또 21% 감소되었다고 해가지고 효과를 또 뻥튀기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위험도는 0.7%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도 이제 유방암하고 혈전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성 호르몬 대체 치료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암하고 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요 슬라이드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마른 여성이 자주 하는 치명적인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끼니를 거르거나 이제 굶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행하는 식단 방법을 해요. 혈당이 높으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이제 식단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혈당은 조절될 수 있지만 근육이 너무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줄어들면서 혈당이 매우 높게 올라갈 수 있고요. 저탄고지를 해요. 그리고 과일 야채식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잘못하게 되면은 공복 혈당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요 세 가지가 이제 공복 혈당이 다 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같이 빠지면서 오히려 혈당이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몸이 더 약해지고 골다공증도 심해지고 딱 마른 체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밥 대신 이제 탄수화물 대신 과일은 탄수화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과일을 또 열심히 드시거나 뭐 떡이나 죽을 간편하게 또 드시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탄수화물 선택을 하는 게 꼭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한다. 하루에 뭐 2시간 걷는다, 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 하는데, 이 걷기만 하면은 오히려 근육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나치게 많이 걷는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가지고 몸이 좀 이렇게 근육이 잘 붙지 않고 마른 체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걷기는 근육을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걷기는 이제 수평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이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 대신 이제 다른 운동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혈당이 높다고 단순히 적게 먹기보다는 이제 근육과 근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혈당이 이렇게 날씬한데 높으면은 혈당이 높으니까 혈당을 줄이기 위해서 밥을 줄이고 이제 걷기만 좀 추가를 하고, 또 고기는 또 소화 안 된다고 잘 안 먹어요. 이러면은 이제 오히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당화혈색소 올라가고 체중은 줄었는데 근육이 1.2kg 줄어가지고 오히려 혈당 조절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B씨 같은 경우는 밥은 유지하고 순서를 바꾸고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서, 이런 분은 오히려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정상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체중은 잘 유지가 되고 심지어 근육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전 단계 진단, 이거 너무 겁주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당뇨로 진행되는 분은 이제 9%밖에 안 되고요. 정상으로 회복되는 분도 13%가 되고 공복 혈당도 회복되는 경우가 왔다 갔다 하면서 4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폐경이 되면 좀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폐경 후에 인슐린이 좀 줄어들고 인슐린이 저항성으로 인해서 공복 혈당 증가, 당화혈색소 증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월경을 안 하잖아요. 근데 월경을 안 하니까 적혈구, 월경을 한다는 건, 생리를 한다는 것은 피가 외부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혈구 수명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당화혈색소가 뭐 0.2%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5.6까지 정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0.2니까 5.8이나 5.9까지 뭐 적게 좀 더 넓게 보면은 6.0까지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감소로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인슐린 증가, 요거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혈당이 이제 140이 높은 구간이 되면은 그 가역적인 혈관 손상이 생길 수 있고요. 180 이상이 되면은 비가역적인 혈관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급적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 판정은 이제 과정입니다. 딱 한번 결정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숫자보다 이게 추세 방향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9%라는 점보다는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그 추세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중보다는 이제 근육량이 어떻게 내가 근육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드는지, 그리고 허리 둘레도 변화가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턱대고 혈당 높다고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이제 6개월만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주는 방식을 잘 실천하시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체성분 분석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이제 1.7kg로 나왔는데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게질, 이게 뼈 무게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 무게도 근육량하고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골격근, 팔다리 근육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이분도 이제 표준이긴 한데 좀 아래 정상이고요. 그리고 복부 비만은, 복부 피하 지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부위별로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도. 그래서 팔하고 몸통, 다리 근육이 어떻게 되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보다 살짝 턱걸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부족하고 내장 지방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마른 당뇨로 갈 확률이 많이 높고, 골다공증도 이제 심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검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 병원에서는 잘 이렇게 검사 결과를 잘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창고, 근육, 창고를 키우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 거고요.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른 이제 폐경 여성에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주 한 2, 3회 정도 하루 한 2, 30분만 좀 집중해서 하시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할 필요가 없고요. 근육이 성장하려면은 쉬어야지 되고 잘 자야지 됩니다. 근데 근육을 키운다고 또 일주일 내내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제 큰 근육부터 이제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 등 이런 쪽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단관절, 이렇게 팔 운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여러 가지 관절을 쓰는 다관절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조금 이따 자세히 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막 스쿼트를 막 500개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니까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8에서 12회, 넉넉 잡아서는 이제 8에서 한 20회까지 그렇게 해서 충분한 가동 범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약간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고, 집에서도 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나 이제 밴드로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한 15분, 세 가지 종목 한 3세트 정도, 요 정도만 하셔도 언제든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15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 운동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주는 영상이 요 영상에 있으니까 요 영상을 근육 운동을 하기 전에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은 이제 골다공증하고 혈당, 요거를 특히 마른 당뇨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제가 추천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복근 모든 운동의 시작은 이제 코어를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레그 레이즈 요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들어주는 운동이고요. 나중에 좀 적응이 되시면은 침대 끝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180도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게끔 가동 범위를 넓혀주면 더 좋겠어요. 이런 운동 1번으로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짜 좋아하는 운동이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이 랩풀다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헬스장에 좀 가야지 될 것 같고요. 헬스장 가면은 여기는 항상 인기가 많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제 등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게 라운드 숄더도 해결이 되고 척추 기립근까지 작용을 해서 골다공증도 예방을 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배근하고 하부 승모근 쪽을 단련을 할 수 있고 혈당도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만 하면은 요것을 해야 되나 이제 요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요 운동을 잘 익히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쿼트, 캐틀벨이나 아령을 이용해서 스쿼트를 해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맨몸으로 시작하시고 의자를 이용해서 천천히 시작하시고 맨몸으로 하다가 그리고 이제 무게를 조금씩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게를 어떻게 올리는지는 앞에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해서 이 후면 쪽 사슬을 운동을 해주는 것도, 요것도 이제 자세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혈당을 떨어뜨리고 골다공증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너 타이, 아웃 타이, 이제 그 다리
허벅지를 이렇게 벌렸다 늘렸다 해주는 운동이니까요. 요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부위에 해당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주로 엉덩이하고 허벅지 안쪽 근육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특히 뼈가 부러지면은 그 고관절 쪽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운동이 중요한데 혈당도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불스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요거는 이제 균형 감각까지 기를 수 있고 허벅지 앞쪽이나 이제 뒤쪽까지 엉덩이까지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고 반듯하게 세워서 하면 허벅지 앞이 먹고요. 상체를 숙여서 하면 엉덩이 쪽이 많이 자극이 되니까 오늘 운동 하나만 해야겠다 싶으면 요것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기구 운동들 많이 있는데 제가 진짜 엄선해가지고 뽑은 운동들이니까요. 요거는 꼭 마스터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PT를 한 50회 받아서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도 강하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기가 중요한데 먹는 순서하고 비율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저 먹기, 거꾸로 전탄수화물 먹기, 양이 아니라 순서하고 비율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1번으로 먹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생들기름, MCT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이런 거를 추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잎채소, 특히 십자가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그다음에 청경채 등등 이런 거를 잘 드시면 좋겠고요. 단백질은 삶은 고기, 두부, 삶은 달걀, 낫또, 생선은 이제 중금속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추천하진 않고요. 가끔 아주 가끔 드시는 걸 추천하고 하루 단백질 중에 이제 낫또 50g 먹는 것은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디저트입니다. 디저트. 마지막에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할 거냐, 운동을 얼마만큼 할 거냐에 따라서 양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후 한 15분 정도 걷는 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이것도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그 거저 먹기,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 식단은 여기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것도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웬만하면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실천을 해가지고 혈당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체중 감량도 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뇨하고 고지혈증도 이걸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되니까 꼭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마른 사람일수록 이제 단백질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창고를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창고를 짓는 이제 벽돌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니까 꼭 잘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하루 목표는 이제 체중 1kg당 저는 한 1.2g 이상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요거보다 좀 더 드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50kg면은 한 60g 정도, 뭐 많게는 이제 70g까지도 먹을 수 있겠고요. 이거를 곱하기 4를 하면은 240이 되는데 이게 고기 양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240g을 먹는다면은 660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고요. 이 240g 중에서 50g은 낫또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낫또에는 비타민 K2가 있어서 칼슘이 뼈에 잘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보충도 되고요. 또 이소플라본이 들어가 있어서 여성 호르몬, 폐경기 부족하잖아요. 그 식물성 여성 호르몬도 보충을 하게 되고 또 유산균을 늘려주는 4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이기 때문에 낫또를 꼭 하루에 한 팩 정도 국산 콩으로 먹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아침에 특히 이제 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밥하고 국만 또는 뭐 과일 조금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란이나 두부나 삶은 고기를 조금, 닭가슴살 이런 걸 조금 드시는 것을 꼭 추천하고요. 섭취량을 절대 이제 줄이시면 안 되고 전체 식사량이 줄면 안 되니까 이제 전체적인 식사량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또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당화 혈색소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공복 인슐린을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이게 너무 떨어져 있진 않은지, 너무 높은지는 않은지 인슐린 저항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허리둘레, 내장지방, 골격근 양도 체크하는 게 좋겠고요. 한 번만 측정할 게 아니라 이런 검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추적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연속 혈당도 측정을 해서 그 전체적인 하루 혈당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튀는지 꼭 확인을 하고 그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순서를 바꿔서 먹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리 방법이 되니까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을 하면은 혈당이 14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140 이하로 잘 유지가 되는지 그
목표 내 혈당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혈당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혈당이 14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공복 혈당, 인슐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혈당 그래프를 2주 정도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당만 볼 게 아니라 기타 원인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드시는 약 중에 이제 스테로이드나 혈압약 중에 일부 이뇨제가 또 혈당을 올릴 수 있고요. 뒤늦게 나타나는 일형 당뇨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항체를 검사하면은 확인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요. 임신성 당뇨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당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혈당 상승 원인도 좀 확인해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중독 환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많이 먹고 있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 때문에 중금속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은이나 납, 카드뮴, 비소 늘 강조드리지만 비소가 췌장에 치명적일 수 있고 내장 지방이 많은 분일수록 이런 환경 독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마른 당뇨인 경우에도 이런 것을 의심해보고 검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부하 화합물이라고 해서 탄소 불소 화합물인데 이것도 수돗물이나 또는 이제 수산물에 많기 때문에 요게 이제 5가지 정도 저희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고요. 요게 높으면은 요거를 해결해 주어야지 혈당도 조절이 잘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 이상한 세균이 잔뜩 장 속에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유산균은 부족할 수 있고, 클로스트리움과 같은 유해균,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게 있게 되면은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고 췌장이 망가지고 당뇨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 불균형,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어 가지고 혈당이 오르고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럴 때는 이제 병원에 꼭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데도 버티고 식이요법만 하거나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약물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니까 추세를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추세를 또 꼭 확인하시고, 또 이유 없이 살이 빠질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심한 갈증, 잦은 소변, 극심한 피로 이런 건 전형적인 당뇨 증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마른 여성의 혈당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과 췌장의 문제니까 전혀 다르게 일반적인 당뇨 환자와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덜 먹기보다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로 창고를 키우는 것이 1번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에 먹는 순서 거저 먹기를 하고 비율도 조정해서 식후에 바로 걸어주는 그런 것을 해서 혈당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전 단계는 진단서 단계가 아니라 경고등이니까 훨씬 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이 많으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마른 당뇨를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